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 오늘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성에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 아니었죠. 이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27 남북 공동선언, 9.19 남북 공동선언이 연이어 발표가 된 이후에 사실 평화가 우리 손에 붙잡힐 때 너무나 가까이 온 듯한 기대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남북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무너져 내려선 안 된다라는 절실함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교, 안보, 평화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보는 자리를 이 자리에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담회는요. 오마이TV 유튜브, 오마이TV 페이스북,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직접 오셔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이 자리 가득 메워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통위 소속 윤건영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공개 좌담회를 주최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실 텐데도 우리 경기도를 찾아주신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 또 이현수 장관님, 특히 윤건영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진 특성을 모두가 아시겠지만 소위 접경 지역이어서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넘칠 때는 가장 활력을 찾는 곳 역시 우리 경기도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간 협력, 평화가 곧 우리 경기도의 운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 문제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도 중요한데 매우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크고 그래서 지방자치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국제적 관계 때문에 크게 이제 국가 간 협력 사업이 침체를 맞을 때는 오히려 그 영향받지 않는 우리 지방 정부 차원의 그리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실 남북 간의 이 긴장이 고조되고 개성의 그런 폭파 사건 같은 엄청난 이 변화, 갈등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와 북한 간의 인도적 협력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은 일들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중앙정부 간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방역이라든지 또는 의료, 또 식량, 조림, 축산 뭐 이런 영역에서 작지만 많은 교류 협력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유엔의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 이번에 이인영 장관 취임 후에 첫 번째로 또 교류 협력 사업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간에는 경기도와 북한 간의 협력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 사업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야 될 길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드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많은 조언 바라고요. 저도 많은 기회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어서요.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도 않은데요.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어서 이렇게 그 절실함으로 모인 자리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상태 이 상황,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로 한반도가 떠들썩했었죠. 근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접경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금지, 또 살포자 수사 의뢰, 이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경기도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건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네,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두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관님 두 분이야말로 이제 이 남북 관계에 대단히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분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기에 앞서서 전단지가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분 장관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에 대북 전단지는 불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절대적 위협을 끼칩니다. 특히 경기도가 속해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고 두 번째로는 실효성 자체가 없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의하면 실제 전달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지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게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 간 합의 사항입니다. 4.27 판문점 정상선언 2조 1항에 나오는 부분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북 전단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남한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탈북자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10만 원인데 풍선 하나당 150에서 300만 원 받는다라는 탈북자 단체의 양심 선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환경훼손의 주범입니다. 이 풍선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북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에 떨어집니다.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님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대남 전단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틀에서 5가지 이유에서 이 대북 전단지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북 전단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종석 장관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뭐 워낙에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순서대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 장관님이 먼저 들으셔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그 대북 전단지 살포 사건 관련해서 그 대응한
그 조치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럼 이 대북전단지 살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정말 무슨 피해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피해가 직접 그 피해를 받는 피해의 주체가 경기도 접경 지역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행정 단위로 얘기하거나 주권 단위로 얘기하면 경기도 지방정부입니다. 근데 바로 피해 주체가 바로 경기도민, 경기도가 가담하는 경기도가 보호하고 또 함께하는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갖다가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절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사실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다니면서 전단지가 거꾸로 우리 쪽에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떨어진 것도 봤지 않습니까? 뭐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전단지 사건이 더 비화돼서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있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직접적으로 바로 전단지 사건을 인해서 피해를 보고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전단지 문제가 심각한 것이며 이거 자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살포를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중앙 정부가 뭐 추상적으로 이건 남북 간의 합의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만 갖고는 사실 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경기도가 이번에 하면서 제가 좀 놀랍기도 하고 고마웠던 거는 어차피 저는 뭐 제가 정부 당국자는 아니지만 항상 그 이제 남북 관계를 걱정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좀 이런 경우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항상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는 그다음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서 행정명령까지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막 이런 직접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그동안 저도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생각을 잘 못하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보다 더 주도해 나가고 또 상황 문제 해결로 나가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고요. 역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별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보류 현재는 이제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한 북한의 군사 대응이나 여러 행동 대응을 보류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보류로 나아가는데 경기도에서 한 이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막 경기도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북한이 이번에 보류로 나오는데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대내적으로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 이번 이 대북 전단지에 대한 대응은 대단히 경기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의 말씀 드릴까요? 사실 이 전단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서는 통일부에 있죠. 근데 통일부는 사실 정책을 주로 다루는 데지 이렇게 지역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 안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 지사님은 경기도나 지사님은 바로 그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봤던 것은 그때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분이 가평으로 그 직접 들어가서 대문 앞에서 그 이만희 회장이지 총회장을 잡으려고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이 도에서 좀 세게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접경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 있지만 인구수로 봐서는 뭐 면적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인구수로 봐서는 경기도 쪽이 훨씬 많죠. 경기도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선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종석 장관 말씀하신 대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소위 4개 군사 행동을 보류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때 그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단 살포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빨리 서둘러야만 되도록 만드는 소위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도 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방역 관련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방역 물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이 민간 차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준정부인 셈인데 적극적으로 아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중물을 먼저 부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방역 협력, 의료 협력 또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명 공동체, 그 생명 공동체에는 이제 식량 문제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을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부었고, 오면서 또 보니까 또 경기도에서 무슨 또 유엔 그 제재 면제를 또 뭐 하나 받으셨대요. 예, 예, 맞아요. 저 온실. 예, 아주 잘하신 일이고, 이러다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나 좀 살살 해주시오. 저는 통일부 출신으로서 지사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통일부 일까지 다 해버리니까 좀 제가 걱정이 돼요. 잘하신 일이에요. 네,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대책에 대한 평가를 세 분께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네, 일단 지사님이 말씀 들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일부 단체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위헌적 발상으로 탈북 단체들을 탄압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세우신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볼까요? 뭐 실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이제 주장할 만한 여지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생각이 될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공동체의 안전과 구성원들의 생명을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이제 헌법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공공의 안녕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대북전단은 좁게 보면 뭐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 북한에다 대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 실제로는 북한의 뭐 구성원, 우리 남한의 구성원, 이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 긴장 격화에 따른 피해를 끼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 경우에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커지고,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성수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으로 보낸다고 하는 풍선들이 거의 97% 이상 다 남측에 떨어지는데, 멀쩡한 남의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지붕을 부시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뭐 수상으로 이게 쌀, 뭐 성경책 이런 걸 페트병에 넣어서 보내면 거의 다 다시 또 떠내려와 가지고 우리 해안을 이제 또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질스럽고, 그래서 이 국격을 떨어뜨린다. 좀 내용이라도 좀 그럴싸하고 좀 품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은 할 만한데, 너무 저질스럽고 모욕적이고 갈등 조장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표현의 자유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지적들이 있긴 한데, 저는 우리 모든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통의 일반적인 안전과 또 평화, 또 더 나은 삶,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하나 꼭 주목하고 싶은 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다. 국가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인데 이게 무슨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뭐 잘못된 게 아니면 지켜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대표권을 위임했으면 그 대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단, 대북 전단 문제는 명백한 남북 간 정상 합의 사항 위반인데다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 동기나 실질적 이유를 보면 사실 돈벌이 하려고 하는 측면이 또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아까 우리 정세현 장관께서 제가 통일부의 일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통일부가 좀 난제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농담이시지만 실제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북 직접 협상은 당연히 통일부가 주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북 전단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통일부는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고 뭐 다른 부처에다가 부탁을 한다든지 뭐 또 지방 정부에다 요청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경기도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종합행정 집행기관이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일부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청도 있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부서에 조금씩이라도 걸린 부서를 다 찾아 모아가지고 집단 토론의 결과 뭐 이런저런 방식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저런 방식의 금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뭐 생각한 그 이상으로 비난도 많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세게 강력하게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지금 뭐 국내에서 일부 그 인사들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권단체, 대북 인권단체 쪽에서, 북한 인권단체 쪽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그런 그 뿌리는 자유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특히 외국 인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북한의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가 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면은 그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면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군사적 행동까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온 국민이 다 불안해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정말 대피를 해야 되고 생명의 안전 위협을 받았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북 전단지 살포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최소한의 삶의 평화적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전쟁과 대결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는 평화도 인권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아무런 뭐 예컨대 뭐 부정적 효과가 없다면 그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걸 인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생명에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균형적인 얘기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전단 살포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중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부분 97%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하셨는데 설사 97%가 북한에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효과를 못 내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이걸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비난을 세게 하고 또 뭐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뭐 헌법을 위헌이고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하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97%가 그 삐라가 들어가서 그 보더라도 바로 그 신고하지 그걸 보고 이 남쪽이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 있지 못합니다. 이 북한 저 주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키워졌어요. 노동신문 보십시오. 매일 노동신문은 김정래 일회성만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도. 이번에도 지금 황해북도 무슨 저 어디입니까? 수해가 많이 났다는데 은파군에 와가지고 직접 비축 물자를 풀어주라고 처음에는 내 몫의 물자를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더니 결국 이제 저 비축 물자를 풀었는데 그 트럭이 내려오는 그 순간 그 주민들이 그 트럭을 붙들고 우는 걸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삐라가 설사 그들 97%가 넘어가서 바람을 잘 타고 가서 평양 시내에 떨어져도 평양 주민들 전혀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통합당 미래통합당 가만 보면 과거 지향적인 것 같아. 근데 그쪽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그 북한 체제를 좀 말하자면 흔들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하지만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북한이라는 거. 또 북한 정치 문화의 특성으로 보면은 그 신고하지 그걸 듣고 소위 결사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거 들고 일어나자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좀 비판을 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유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걸 막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게 효과가 없다. 97%가 넘어가도 그러니까 우리도 60, 70년대 북쪽이 삐라를 많이 보냈습니다. 북한산 같은 데 등산 가면은 얼마든지 널려 있었어요. 바람 타고 내려온 걸. 그걸 주워서 한 장이든지 두 장이든지 그 파출소에 가면은 연필 한 장을 줬어요. 그 내용을 보고 진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인身공격성 내용이 많았었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광고하는 내용들이었지만 그걸 보고 박정희 나쁜 사람, 그다음에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삐라를 봐서 저는 파출소에 갖다 줘서 연필 받은 적은 없지만 누구 주워서 그냥 갖다 가가지고 개수 늘리라고 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북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삐라를 보내면 여기가 흔들릴 줄 알았던 건데 그거 아니었듯이. 근데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정치 문화가 다르니까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백해무익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 쪽에 해가 더 많다. 이걸 막는 법은 좀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국민 여론으로 좀 형성이 돼야 되고 입법 과정에서 또 뭐 반대 토론 나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막아주십시오. 저는 임차입니다. 혹은 그런 식으로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네, 사실 장관님의 입에서 그 삐라라는 전문 용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80년대생인 저도 삐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북전단이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표현이 딱 맞을 만큼 굉장히 저급한 표현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전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뭐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겠지만 이런 원색적인 비방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야당의 반대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없이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금지를 시킨 상태인데요. 더 강력한 금지법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했는데 또 해요?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뭐가 더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는 어차피 지금 정책을 다루고 또 필요하면은 뭐 행자부나 경찰청에 특별히 부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시 또 이쪽으로 내려오겠지만 그 B랑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쪽에는 북쪽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뭔가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세게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도 지사님은 지금 조선조 시대에 비유한다면은 저쪽에 통일부 장관이 예조판 사람은 여기는 서북 방면 병마 절도사입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종석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우리 윤건정 의원님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법을 갖다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금지 조항을 갖다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 거는 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간의 합의이고 합의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북 전단 금지와 관련된 그런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돼 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는 보류 상태로 이걸로 인해 대북 전단지 살포로 인한 자기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행동을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은 북한이 언제든지 행동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실 걸 제가 일부를 적었다면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애를 써가지고 지금 통해서 지금 뭐 법안을 냈는데 법안이 지금 야당 쪽에서 3분의 1 이상이 손들고 그거 뭐 안건 조정위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안건 조정위로 넘어갔답니다. 넘어가면 90일 이내까지 안건 조정을 해야 된답니다. 빨리 안건 조정을 해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윤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현행 법으로 의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강력한 금지법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현행 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법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나오고요. B 법으로 처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대북 전단을 저희가 규제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북자 단체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태료 300만 원을 받고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지사님이나 이렇게 응하고 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면 법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2014년에 북의 고사포 공격이 있었을 때 당시에 새누리당 법 개정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북 전단지 소위 삐라에 대한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라는 것은 72년 남북 합의서부터 줄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여야 공이 상호 간의 비방은 하지 말자라는 게 역대 정부, 그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공통된 거였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북 전단지 제지를 총 21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번 하고 박근혜 정부 때 16번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비하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가스총까지 쏘면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강한 금지법을 낸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90일이 경과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규제법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좀
충분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뭐 저희가 야당을 좀 더욱더 설득하고 해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의 말씀도 한번 들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전단, 대북 전단을 포함해서 대북 물품, 일체의 물품을 북한 쪽으로 반출할 때, 보낼 때는 허가를 받든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규제 방식은 이제 기존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제 막아도 된다, 막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막든지 말든지 정부의 이제 재량 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보내도 된다, 막지 않으면 보내도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 이제 안전구역 설정을 통해서 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이 안전구역 설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이 간접적 방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직접 위법이다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니까 이 구역 안으로 그런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게 간접적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안전구역 설정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안전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십 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지키고 있어요. 그건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남북 간의 합의 위배이기도 하고 우리 윤건영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남북 간에 아주 오래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진영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그걸 왜 안 지키냐,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입법을 꼭 해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 인력 철수해서 그걸로 딴 일 좀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적인 의견은 대북 전단 살포는 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멋있게 수트를 입고 앉아 있지만 집에 가면 사실 두 아이를 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개성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차단,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초강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저게 정말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저렇게까지 저 비싼 건물을 폭파한다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만이 이유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런 행동, 또 그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의 원인,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이종석 장관님의 말씀부터 청해 드릴까요? 네. 예, 이번엔 제가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글쎄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남북한 간에 정말 그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은 그 원인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남과 북, 또 하나의 그 한반도에서의 갈등의 축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 결국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또 합의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와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 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서 지금 실제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요소는 크게 층으로 따지면 3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밑바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또 제대로 지금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뭔가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어쨌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향한 돌파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의 바탕이 있어요. 그다음 위에 또 하나의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이 지난 2018년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이 두 가지 선언은 저도 6.15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었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6.15와 14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엄청난 그 성과가 있었던 합의문이고, 이 합의문의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알차기도 하지만 북한이 사실은 합의하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거를 상당 핵심을 뺐어요.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협력을 합의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 두 개의 그 정말 위대한 합의문 안에 남북 경제협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이 중차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행되지 않는 것 자체가 서로 불신을 키우는 거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이행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게 2층, 한 층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불만이지 이거 갖고 군사적 행동은 북한이 안 합니다. 김정일 때 같았으면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경제 발전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가 남북한 간에 뭐 기분이 나쁘고 그 뭔가 좀 불만이 있다고 그 휴전선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하거나 이렇게 돼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의 경제 발전을 총력으로 기울이려면은 외부 환경이 평화적이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외부의 환경이 좀 긴장되면 막 전쟁 분위기가 되면은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남북 관계가 대면하면서도 그냥 기분 나쁜 상태로 갑니다. 그냥 뭐 툭하면 북한이 한마디 내질 정도. 문제는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뭐냐면 전단지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북한의 지금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주 그것도 험하게 욕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의 층위 중에서 지금 전단지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북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랬다고 무슨 뭐 그렇게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정말 다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까지는 안 일어났을 텐데, 이 부분은 바로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우리가 합의를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3층인데, 이 3층 모든 2층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역시 불신이고 합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또 나오겠지만, 역시 불신을 하루아침에 걷어낼 수는 없고, 최소한 합의된 거라도 윤건영 의원이 애를 써가지고 대통령 합의하시는데 보좌했는데, 이 합의 내용에 하나라도 지키는 그런 노력, 이게 된다면 나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앞으로 미래도 진전은 안 되지만 서로 정말 이거 총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성은 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뭐 이 문제들은 뭐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나 또 이종석 장관께서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셔서 그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역시 이종석 장관님 말씀처럼 이 남북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 인자들 사이에 섭섭하고 아쉽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을지라도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배신감은 적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애쓰는데 미국 때문에 또는 국제 정세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저거 나만 이용당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비정치적 영역 또는 인도적 영역, 또 중앙 단위가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단위 또는 뭐 그 민간 단위의 아주 작은 실질적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은 이 신뢰들이 좀 쌓이고 나면 뭔가 큰 좀 불만 사항이 생겨도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단 문제도 저희가 좀 심하다 뭐 지적받을 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강력하게 대처했던 것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좀 앞으로 좀 신뢰를 쌓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유는 섭섭함에 어쩌면 약간의 좀 신뢰를 배반당한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영향을 크게 미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단 그 자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명 안 받고도 말 좀 하겠습니다. 4.27 선언, 9.19 선언 내용을 보고 아까 이종석 장관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사실 북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9일 날그 5일 경기장 모란봉 경기장에서 15만 군중을 모아놓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제가 열심히 보니까 군데군데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몇 번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표정이 풀리고. 그래서 저거는 틀림없이 원고를 사전에 검열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는 제 이제 현장 경험 때문에 되게 조그마한 것도 만찬사의 답사도 다 사전에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었으면은 사전 검열 없이 했겠는가, 연설을 할 수 있게 했겠는가, 그러면서 상당히 저는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야,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무지무지하게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저 약속을 앞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담이 좀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었고, 또 하나 이제 2018년 10월 4일 날 그 이쪽에서 14선언 11주년 명목으로 그 대표단이 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이해찬 대표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모란봉 경기장에 가서 그들의 그 집단 체조 그걸 보는데 저는 그전에도 그 아리랑 때부터 쭉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카드 섹션, 그러니까 그중은 배경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흘러가는 소위 구호를 열심히 제가 분석적으로 봤습니다. 쫙 흘러가는데 어쨌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내용들이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하는 걸로 쫙 끝나요. 그걸 보고 야 저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잡은 손 또는 남북이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절절한 이 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 앞으로 참 부담이 많다. 이행할 수 있는. 더구나 이제 그런 걸 한 뒤에 갔다 오니까 11월 달에 워킹그룹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미? 이게 끝났다. 난 그때 워킹그룹 만드는 거 보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북핵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사사건건 엇박자를 놓으니까 그것을 묶으려고 한미 공조 원칙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합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닌 줄 알고 좋은 말인 줄 알고 그걸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슨 말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수석이 조금 색다른 얘기를 꺼내면 공조에 합의해놓고 무슨 딴소리냐. 이거는 그 신의를 어기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한테 그 경수로 공사비 70%까지 그냥 강제로 떠넘기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경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참 한미 워킹그룹이 결국은 이게 2인 3각의 족쇄가 되는데 알고 당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과연 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때 9.19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러지 않았어요. 국회에 나가서 그 국무장관이 전화해서 뭐 9.19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에 노발대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그런 일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기사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믿었으면은 그 4.27 선언에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까? 저게 이행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우리 저 지사님께서 배신감은 나중에 적대감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하여튼 극도의 신뢰가 극도의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극도의 적대감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개성공단 내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흔히들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뭐 150억을 들여서 지었느니 180억을 들였느니 해서 돈 얘기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건 4.27 판문점 선언에 뭐 4조 2항인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과 그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더구나 5월 1일부터 당장 중지한다고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야말로 남북 합의의 물증이 공동선언의 정상 간의 합의의 물증이 연락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이행도 하나도 못하는 판에 무슨 놈 이런 거 있으면 뭐하냐. 연락사무소 필요 없다. 말하자면 적당함 이전에 이 배신감이 이미 지금 형성이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이걸 전단 살포 중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합의사항을 하나도 이행 못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연락사무소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게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마중물을 잘 부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좀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구나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극도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더 고압적입니다. 그 열등의식과 북한의 대남 고압적인 자세는 사실은 동의어예요. 표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관리를 하려면은 살살 달래가지고 나중에는 나 절대로 너희들하고 다시 만나려고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경기도 지사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 봐준다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장관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그 카드 섹션 말씀하셨잖아요. 잡은 손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루자. 사실 그 손을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특히나 윤 의원께서는 뭐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그 이루는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더 절망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정세현 장관님하고 유정석 장관님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기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빌미를 준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요. 싱가포르 회담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을 인정했거든요. 그만큼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과 북, 북미 이 3자가 이제 드디어 뭔가 해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2020년 6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미 대선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의 상황도 저는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대북 제재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아울러서 경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거고요. 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다 보니 2020년 6월에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장관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6개월 전까지 몸을 담았고 그리고 4.27과 9.19 합의의 역할을 일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쉬웠던 점 하나입니다. 2019년에 정부 입장에서는 2018년 남북 관계가 일정 궤도로 올라왔으니 2019년에 북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와 하노이와 싱가포르 이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그 시기를 놓쳤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9년을 놓쳤던 아쉬움이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략이 선미 후남입니다. 미국 우선, 그 다음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2019년 이후로 저희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제안과 추진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선미 후남과 빅딜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의 동북아 정세가 잘 안 맞으면서 벌어졌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쉬움이 더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네, 뭐 미대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세 번째 논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남북교류협력의 경기도 역할과 성과를 이야기를 하는 지금 시간인데요. 예, 네 한마디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기회를 지금 드리죠. 저기 네. 배신감, 적대감, 뭐 신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빨리 마무리하느라고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남쪽 정부가 4.27, 9.19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원인과 결과를 달리 해석하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한국 정부가 4.27, 9.19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북한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 실망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적대감으로 바뀌게 만드는 이면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워킹그룹이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사사건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병행해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원칙을 가지고 한국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갔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일이 돼버렸지만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지북파가 있느냐, 자주파가 있느냐, 동맹파가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청와대에서 당시에 NSC 사무차장으로 했던 이정수 장관은 대표적인 자주파지요, 지북파지요. 동맹파? 미국 중심입니다, 뭐든지.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포진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다행히도 이번에 새로 짜여진 안보팀은 지북파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기대를 할 만하고, 이 틈새를 타고 경기도가 계속 앞장서서 마중물을 계속 부어 나가십시오. 미국 때문에 못했던 거를 지금 이 새 팀을 바꿨지만 이인영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말하자면 그 길을 열어주고 마중물을 계속 부어줘야 정부도 또는 문 대통령도 4.27, 9.19 약속을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남북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올해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70주년을 만든 해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해에 참 의미 있는 그 함께 걷는 행보가 이렇게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그 6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일단 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배신감이 적대감으로 바뀌기 전에 뭔가 인도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어려운 길,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남북 교류 협력에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평가는 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간 이제 협력은 이제 주체로 보면 이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영역별로 본다면 정치적 영역, 비정치적 영역, 그보다 더 낮은 단계 인도적 협력 영역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앙 정부 차원의 이제 정치적 영역은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건 뭐 국제 관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미 간 핵을 둘러싼 협상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어서 정말로 움직일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정치적인 또는 인도적 영역은 뭐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민간이나 또 지방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은 정말로 이제 개성공단이 폭파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역시 이제 가능성은 어려울수록 지방 정부 또는 민간 영역에 이제 비정치적 협력 사업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경기도는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과 북의 공통 현안들이 몇 개 있어요. 첫째가 방역 문제죠. 예를 들어 말라리아라든지 최근에 이제 돼지열병 문제, 코로나 19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공동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류 협력 사업의 이제 명분도 높고 또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의 이제 대북 이제 보건 의료 협력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원래 대북 제재 품목인데 이번에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우리 도가 신청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상당히 큰 진척인데 지방 정부가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가능한 거죠. 아마 중앙 정부에서 대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면제 승인을 하면 아마 군사용 전용 얘기를 해서 아마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지방 정부에서 좀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농업 협력을 위한 온실 자재에 대해서 역시 유엔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서 중앙 정부가 이제 승인하면 협력 사업이 또 계속 진척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의료 협력 사업들도 꽤 뭐 그쪽에 요구도 크고 우리도 이제 뭐 여력이 좀 되고 또 중요성도 높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역시 상당 정도 진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나 행정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도 그런데 크고 멋있는 일, 효과적인 일, 뭐 그런 거 하나, 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들어서 티끌모아 태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오히려 신뢰 회복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는 접경 지역에서 명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책무, 또 이 역할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 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들을 우리 중앙 정부에서 좀 많이 길을 열어주시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꼭 접경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전 세계 자매 도시, 뭐 자매 결연 이런 거 맺으면서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길도 좀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남과 북이 공존하고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이게 우리에게도 길이 열리는 것이지 적대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적대적 영역이 있으면 제일 나쁜 승리 전략이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낫긴 한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만 이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쌍방이 모두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속적 평화를 보장하죠. 그러려면 존중해야 되고 물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힘의 축적,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말 아까 그 손잡고 함께 가자 뭐 그런 말 얘기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이 경랑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또 번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좀 놀라운 게 당국 간의 어떤 대화 교류가 좀 단절된 상태에서도 뭔가 진전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의료라던가 방역, 농업에 있어서의 그런 성과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가도 좋고요, 검증도 좋은데요. 일단 윤건영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남북 간 교류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저는 중앙 정부는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요, 지방 정부 간의 교류 사업은 국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물동과 이 소통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국도는 나 있는 길, 오솔길을 잘 만들어 가도 훨씬 더 손쉽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된 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거, 이러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하시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첨언을 하면, 우선 지역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북에서도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접경 지역인데 DMZ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가장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좀 특화된 사업들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나 손으로 해야지. 네, 제가 그래요? 순서를 정했습니다. 네, 협조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질문하셨는데 깜빡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뭐 지금 남북 관계가 좀 단절된 상황에서도 뭔가 인도적으로 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예. 아까 뭐 국도와 지방도, 국도와 고속도로 적절한 비율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아직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도로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빈번하게 허물로 해서 결국은 북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쪽이 지금 심사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정부 차원에서 협력 기금을 가지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야말로 북한 용어로 한다면 아까 제가 잠시 인용을 했지만 자본선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자 할 때 민족 번영은 사실은 북한의 경제 번영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우리 이종석 장관님께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시겠지만 문 대통령이 금년 5월 10일이었나요?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생명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생명공동체 얘기는 민주평통 제가 이루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생명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평화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정책건의 형식으로 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공동체라고 하면은 방역협력, 의료협력, 그다음에 또 아까 좀 온실 얘기하셨지만은 온실도 사실은 온실도 거기서 뭐 꼭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종자 개량 같은 거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먹는 문제예요, 바로. 먹는 문제는 바로 인도주의 문제입니다. 인도주의 문제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공동체 개념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 사업들인데, 그다음에 또 더 큰 것은 덩어리가 좀 큰 거지만 지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준공하겠다고 지금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건물만 지면 모릅니까? 거기에 MRI도 들어가야 되고 CT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것을 이제 쇠로 만들었다고 해서도 못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건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 인도주의 문제로 좀 잘 말하자면
포장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평양 종합병원 준공 이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 기자재를 결국은 남북 협력 기금으로 해야만 될 거예요. 제가 지원을 해야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덩어리가 좀 크니까. 지금 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협력 기금의 액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협력 기금 한 1조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면 된다고 이종석 장관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물건은 지금 경기도가 트기 시작했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너무 축혀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뭐 여러 가지 그 온실도 그거 시비 걸기 시작하면은 유리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철골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프레임이 이런 것을 승인받았다고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다 뒤에서 오케이 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승인이 나는 문제인데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그 관문을 또 통과하신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자잘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큰 물줄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말씀 예, 드릴게요.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남북 관계가 좋아서 교류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된다면 그때야 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 다 하니까 그럴 때 경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여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하고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년 이상 지금 남북 관계가 끊어진 사실상 그 다음에 정말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뭔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안 된 상태가 돼 있어서 이걸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 발전이 하나의 과제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요. 지방정부 역할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개선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중앙 정부가 뚫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나 민간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서 해서 뚫어도 좋은 건데, 뭐 둘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중앙 정부는 뭐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랬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너희는 기다리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역량은 총체적으로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정말 그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평화 시대로 접어든 상태에서 다시 역진되는 위험성 속에서 퇴행의 위험에서 그러한 지금 물꼬를 협력의 물꼬를 지원 협력의 물꼬를 뚫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전면적인 남북 관계, 즉 중앙 정부에서의 전면적인 협력이나 그다음에 타결로 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경기도가 북한하고 뭔가 교류 협력을 하고 인도주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 한반도가.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막 결단되자 너구나고 북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남북이 정말 이제 대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북한도 뭔가를 하고 용의를 갖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정서 실제 한반도 정세에서의 안정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현재 교류 북한하고 실제 교류가 조금 되고 있는 거는 단순한 그런 상징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지금 위험하지 않은 평화를 그나마 그래도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인도주의 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경기도 과제가 있죠. 서해경제공동특구라는 게 있는데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남과 북이 특정 장소 제가 볼 때 그거를 같이 한 이 주체도 이 윤건영 의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아직 머릿속에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다만 필요하다는 건 있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본다면 아마 우리로 본다면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있는 일정 지역, 우린 김포겠죠, 경기도는. 그다음에 북한 쪽에 뭐 서해 쪽에 뭐 옹진반도 쪽하고 그다음에 뭐 개성 쪽으로 해가지고 묶어지는 남과 북이
특별한 법적 이상을 가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자라고 이제 규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남북 경제 공동 특구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특구가 아니고 남북이 같이 특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 발전과 미래의 어떤 그 기회 창출이 엄청 중요한 영역이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즉 평화 경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아주 견인차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지금의 교류 협력은 주로 인도주적 협력이고, 왜?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려운 게 의료보건이나 식량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단순한 지금 그런 거 하나가 아니라 미래 비전으로서 평화 경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지금은 추구하되 이후에는 공동 번영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경기도가 그 마중물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현재는 인도주의고 평화를 지향하지만 결국은 평화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경기도, 이걸 갖다가 이제 지향해 나가는 거에 어떤 시작점에서 미래를 보면서 이 일을 해 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2018년부터 있었던 이런 평화의 부두에서 뭐 두 손을 갑자기 놓은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인도주의적인 노력 덕분에 같이 하자는 새끼손가락 정도는 아직은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화 교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진정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셔야겠다는 격려를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좌담회 저희가 주제를 4개로 뽑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중체대한 문제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요. 좀 3번째와 4번째 토론은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아까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선미, 후남, 이런 대북, 북한이 갖고 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우리끼리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 강대국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뭐 미국이랄까요, 뭐 일본, 중국의 문제와 우리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어떻게 해야지 남북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 한반도의 운전자는 우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내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 이후에도 남북 간의 그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째 대응 기조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남북 관계가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이제는 과거에 뭐 여기 두 분 장관님 계시겠지만 과거에 워낙 좋은 합의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킬 내용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자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합의서 써놓고 또 합의서 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게 파행으로 가는 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남북 관계는 지킬 것을 제대로 합의하고 합의한 건 반드시 지켜나간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장 우리 현안을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의 원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장관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외교안보 라인만큼 원팀 정신이 필요한 데가 가장 전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2018년에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뤄냈을 때 그 배경은 원팀이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북은 김여정 1부 부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재편되었습니다. 대남 관련된 시스템이 과거에 통전부 조평통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이 다 해편되고요. 김여정 1부 부장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인적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그게 조응하는 시스템이냐에 관한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퀘스천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두 분 장관님께서 말씀 충분히 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방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대한민국을 위한 방역입니다. 북을 위한 방역이 아니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 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포함해서 보다 광폭적인 방역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평화를 복원시키는 사업들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고 아찔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평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는 건재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층위가 있을 건데 저는 뭐 오늘 경기도에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DMZ 평화지대화가 가장 유용한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를 복원하는 사업 중에 DMZ 평화지대화 사업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엔 이종석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건영 의원님이 운전자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운전자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간에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자체가 운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 항상 그런,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미국 사람들한테 했고, 한반도 바깥의 일에 대해서 99% 미국 얘기 다 들어주겠다. 한반도 1%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너희도 우리 얘기 들어라. 더욱이 요즘 보니까 뭐 미국이 우리보다 한반도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운명과 관련된 건데 너무 우리 운명이 장기판의 졸처럼 너무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데 아까 선미후남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뭐 이 정부가 선미후남이라고 느끼는 좌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선미후남이라는 거 글쎄 그거는 북한을 뭐 저도 제가 공부한 북한이 또 제가 또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남한도 봤고 미국도 봤을 거예요. 보면서 남한이라는 행동을 보니까 남한하고 해서는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선미후남으로 갔을 거예요. 갔다면 나는 선미후남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선미후남이건 무엇이건 다 결국 우리가 상대에게 보여진 거에 따라서 상대가 그렇게 결국 우리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북한은 절대 선미후남을 간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못 봤어요. 그런 거. 지금까지 못 봤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인이 되고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걸 끌고 가려고. 왜? 한반도 문제니까 다른 건 우리가 못 끌고 가요.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건 운전좌석에 선다는 거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북미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포용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근데 나는 국민들한테 또 우리 여기는 아니 최고의 전문가고 제일 잘하시는 정세현 장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정부의 대북적 북핵 문제 관련된 우리 정부 해법이 뭡니까? 여쭤보면 모르실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 윤건영 의원도 아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그 우리 정부는 그러면 금강산 문제는 어떻게? 또는 우리가 그럼 우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어디까지 할 거지? 물어보면 다 여기 원팀 얘기했는데 이 부처마다 얘기 다를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가는 청사진도 없다 이거 되건 안 되건. 그러니 거기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컨테 가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너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면 뒤로 돌아오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고 안 돼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누구나가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구나.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우리의 상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로드맵이 최소한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전략과 그림이 보여줘야지 정부가 웅얼 애기 웅얼하듯이 혼자만 알아서 안 된다.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해야 할 건 딴 거 없다. 4.27 판문점 선언하고 9.19 이 평양 공동선언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경제 협력을 못해도 나머지 다 있어요. 하다못해 그 안에 있는
핵 문제에 대한 합의만 지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나가는 게 지금의 일이다. 뭐 다른 새로운 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정세현 장관님께서 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아까 윤건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대남 정책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 기조는 선미 후남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론적인 얘기고 원인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93년 북핵 문제 불거진 이후에 한미 간에 계속 엇박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만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옛날의 선례를 한번 꼭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죠. 정리를 하고. 그때 북쪽은 한국이 계속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미국의 발목을 잡는 걸 보고 남쪽과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통미봉남입니다.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총리를 했던 그 노재봉 교수였었는데 어디 언론 사설에 아니죠 칼럼에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통미봉남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걸 그러면 선남 후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남 후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미봉남 시절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미국이 와서 우리한테 그 북한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도록 해달라 또는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선남 후북으로 바뀌는 그런 걸 현장에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아태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가 외교부 장관한테 또는 대사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통일부 장관한테 건너오도록 만들지를 않고 직접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이번에 평양 가면 이런 걸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육자 회담도. 그걸 보고는 야 진짜 그때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북한도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는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만드는데 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나서줘야 돼요, 그걸. 그러려면은, 왜냐하면 북한도 선남 후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미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작은 물줄기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그래도 믿을 때는 남한밖에 없다. 남한을 통해서 결국 평양을 통해서 다시 워싱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니 평양이나 서울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게 또 오해되겠는데 기자님들 그건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예. 서울을 통해서 평양을 가야 되겠다. 근데 서울 가려다 보니까 막바로는 안 되고 이 수원을 들려서 가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 시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더라고 생각하고 더 좀 발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미 후남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제공했다. 왜냐하면 뭐든지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걸 보면서 결국 남한이 움직이려면 미국을 먼저 흔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다른 길로 우회로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 가시는 건 일종의 우회로예요. 비유를 한다면 이제 고속도로 대신 지금 국도로 먼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북쪽이 결국 남한을 통해서만 와싱턴을 갈 수 있고 북핵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 그런다면은 그때는 선남 후미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운전자가 다시 될 수 있고 촉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고속도로가 막히면 당연히 국도로 가야 하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오늘 이 주제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지사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과거 독일이 처했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라면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이 큰 변화 없이 계속 아주 장시간 유지되면서 결국 통합으로까지 갔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 관계도 교체가 돼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서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롭게 또 관계 설정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전철이 반복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최소한 신속하게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든 또는 민간 영역에서든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라 대북 협력 사업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이제 그게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모세혈관이라도 다 연결해서 최소한의 그 생명이라도 좀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세현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남북 관계 문제만큼은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평선 넘어, 수평선 너머를 봐야 한다라는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던데요. 여러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앉아서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오늘 이 좌담회를 시작할 때 이 방송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20년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잖아요. 외세 침략도 이겨내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금 모아서 경제 살리고 이런 국민의 힘을 지금 발휘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 귀한 말씀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조심스러울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지만 다시 평화를 이야기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진 하나